네, 그럼 이번엔 지금 연말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내에서 이슈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대주주요건 3억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통과가 되는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는 조정을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뭐 대주주 그 3억 여건은 지극히 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결국 주가는 뭐 경제 성장, 기업 수익 여기에 의존하고 있고요. 예, 물론 그 3억이 금액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지난 6월 말에 이제 4,184조 정도 되거든요. 맞네요. 4,000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금융 자산은 1경 9천조가 넘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3억이라는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뭐 가족, 친족 합산하다가 이번에는 개인으로 가겠다 조금 후퇴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뭐 계속 그걸 유지하겠다고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서 그 돈 가지고 계신 분들 보니까 미리서 조정해 가고 있더라고요. 아, 예, 비중을 좀 줄여가고 예, 있다.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좋은 종목이라 3억 이상 샀는데 그 종목을 사고 어떤 다른 종목을 대체로 사야 되는데 샀더니 그 종목이 주가가 더 떨어졌더라. 예, 그래서 뭐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서서히 조정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3억 여건 이거는 실제로 정부가 밀고 나가더라도 주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예, 그것보다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어차피 이러한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법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물량을 조절하느라 싸게 나오는 떨어지는 이 순간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좋은 종목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뭐 단기 급등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뭐 그런 이유,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대만, 뭐 남중국에서 일시적 분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11월까지도 조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조정이 오고 뭐 좋은 종목이 떨어진다면은 저는 그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시기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 대선 문제도 지금 하나의 그 불투명한 이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뭐 정치 전문가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바이든이 여론으로 보니까 뭐 앞서간다 그러지만 실제 이제 투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근소한 표차로 바이든이 이겼을 경우 트럼프가 대선 불복 선언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자기가 직접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경우는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뭐 대선 전에 대선 후 불확실성이 해소돼가지고 오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저는 기다리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눈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된 하나의 그 불확실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변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위기는 항상 모르는 데서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뭔가 좀 우리가 긴장해야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이 제가 전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몇 번 그 시리즈로 대만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이 먼저 일으킬 것이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가장 그 최근 칼럼을 한번 제가 서서히 자세히 읽어봤더니 주로 뭐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평생 과업이 대만 통일이라는 거거든요. 대만 통일을 하면은 중국에서 마오쩌둥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도 그 비슷한 이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 정도 야망이 있는 거군요. 야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대만을
수출을 반도체 수를 중국으로 못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만을 얻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결국 그 패권 전쟁 문제인데요. 지금 뭐 군사력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을 훨씬 앞서가고 있죠. 그렇죠. 게임이 안 되겠죠. 예, 근데 대만 쪽에서는 이 남중의 경계 쪽에서는 그래도 중국 군사력이 더 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밀집돼 있는 예, 군사력은. 여기 밀집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데 성공한다면은 미국 개입이 실패한다면은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미국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만을 만약 미국이 보호를 못 해준다면은 아시아 국가들도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거죠. 아, 전에 그 얘기했던 어떤 그 미국과 중국을 뭐 블록화하는 어떤 예. 탈세계화, 블록화 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일환으로 봐야 그래서, 되겠네요. 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미국 편보다는 중국이 만약 미국이 대만을 보호 못 해준다면은 중국 편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선 끝나면은 미중이 타협할 것이다. 예, 미국은 중국한테 기술 규제를 해제해주고, 그다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금융시장, 자본시장 안전 개방이거든요. 예, 중국이 그걸 할 것이다. 이게 저는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가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미중이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공신력 있는 신문이 뭐 그런 칼럼을 쓴다는 것은 그래도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 이후까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회복을 기다려서 투자하는 거는 뭐 너무 먼 얘기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는 서서히 최악의 상황은 지났습니다. 아, 예. 지났나요? 예, 우리나라가 동행지 순환 변동치, 선행지 순환 변동치, 뭐 재고일 지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지난 5월이 경기가 저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회복 속도의 문제죠. 예, 그런데 지난 5월을 저점으로 우리 경기가 회복 국면에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과거 평균 확장 국면이 33개월이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확장 속도죠. 네. 그런데 제가 경기를 예측할 때 이게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경기를 예상하거든요. 네.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거나 마이너스면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우리 한때 마이너스도 간 적이 있었고요. 경기 어려웠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직전에도 장단기 금리 차가 이 마이너스였었어요. 올해 지금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그 전에 예.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거 예. 이거 이제 올드한 얘기다. 예. 이제는 뭐 이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또 그 효력을 예. 발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3분기에도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거든요. 30년 국제 수익률이 3개월 전보다 더 낮아졌어요. 네. 저는 이게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미국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한 일간 신문에다 칼럼을 써주라 해서 썼어요. 근데 그 신문사 측에서 무슨 이야기냐. 지금 미국 경제 이렇게 좋은데 미국 경제가 어떻게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3분기에. 예. 그래서 한참 늦게 칼럼을 실어주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와서 경기 침체가 왔지만은 일단 미국 경제 나빠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금융시장은 참 똑똑하다. 근데 최근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 다시 또 생기는 건가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한 3분기 정도 선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 확대된 거 3분기 선행성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내년 2분기까지 경제 성장을 한번 예측해 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중국 못지않게 뭐 일단 단기적으로 V자형 반등이 나옵니다. 아.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성장이 올라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올라가 봤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니까 한 2% 안팎이라는 거죠. 전년 총기 대비.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지만은 단기적 사이클로 보면은 이미 경기 저점을 치고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우리가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이 커지는 만큼 경제가 회복되는 만큼 또 우리도 따라서 얻는 게 있으니까 예. 그 같은 어떤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2008년에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이때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연간 전체는 마이너스 성장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요. 근데 가끔 정부에서 자랑하려고 OECD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폭이 한국이 가장 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LG화학, 뭐 LG전자, 현대차 이런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옆에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예, 중국이 우리 수출 비중의 2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문을 많이 해주니까. 예. 그래서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도 마이너스 폭이 적고 이렇게 방향은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가 최악의 상은 지났고 문제는 회복 속도인데 장단기 금리차로 예상해 보니까 최소한 이것 가지고만 현재를 판단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중국이 계속 괜찮아질 것이다. 그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높은 어떤 경제 회복률을 보이는 건 중국이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중국에 기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 그 아까 좀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뭔가 줄서기 어떤 선택을 하는 날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결국에는 그러면 중국의 보복을 다시 한번 사드 보복 같은 걸 기대해야 되고 그랬을 때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더 드러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됐을 때 오히려 중국 그 줄서기가 압박이 강해질 거라고 얘기하시던데요. 트럼프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싸우죠. 근데 바이든이 되면은 편을 만들으라고 그러거든요. 편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한테도 그냥 줄 서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힘든 문제죠. 사실 경제적으로는 저렇게 중국을 전도가 높고 또 정치적으로는 미국하고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말 해야 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대하는 부분이 그 완전 금융의 자본시장의 어떤 개방 이것으로 뭔가 양쪽이 타협을 해서 잘 풀리기를 이제 기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후에 중국은 금융시장을 안전 개방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한테 기술 규제를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참 우리한테 최상의 결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자본시장의 개방에는 지금 가장 큰 항목이 그 자유태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본 항목 중에 외환 거래를 쉽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 열리는 것까지 포함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원한 건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했는데요. 2001년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하고 나서 5조 1천억 달러를 중국이 미국에서 무역을 통해서 벌어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그걸 다시 찾아오자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잘하는 건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계속 개방해라. 근데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위안화 국제화를 금융강국을 추구했었어요. 근데 우선 금융산업부터 개방했습니다. 작년에 은행을 외국인한테 개방했고요. 올해는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다 개방해버렸거든요. 이제 중국이 남은 거는 금리 자유하고 말씀하신 애한시장 자유예요. 근데 중국이 금융강국 추구하려면 두 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어떤 것을 얻어내고 그거를 줄지 중국도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렇죠. 그냥 외환시장 개방을 하기. 근데 외환시장을 개방하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 한국처럼 그 IMF 외국 그 뭐죠? 그 헤지펀드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그 위험 노출 때문에 결국은 그 외환 위기를 겪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공포심이 크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그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은
기업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고평가됐었어요. 네. 예. 그런데 중국은 아직 뭐 6.76 위안, 그게 중국 경제에 비해서 저는 환율이 고평가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환율이 고평가됐으면은 뭐 중국 위안화를 공격할 텐데, 예, 그럴 만큼 중국 위안화가 저는 고평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이 뭐 아직도 3조 달러, 물론 뭐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예, 전 세계 금융자산과 포트폴리오, 금융회사 포트폴리오 중에서 중국 비중이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채권 주식 합쳐가지고요. 그러면 중국의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 17% 정도 되는데요. 금융자산은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에서 나오기보다는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더 들어가지고 나중에 거품이 발생하면은 그걸 전부 빼내가겠죠. 그때는 중국이 어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4, 5년 이전이 아니라 그 한참 후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 외환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예. 얼마 안 가서 우리 같은 IMF 같은 외환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 우리가 그때 우리도 국부를 늘리는 거 예. 또 뭐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쉽게 열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먼 훗날의 얘기군요. 예, 중국이 외환 위기를 겪는 거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이 외환시장 개방화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예. 가능성이. 예, 중국도 이완화 국제를 포함해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수도 있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를 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국이 결국 추구하는 거는 위안화 국제를 포함한 금융 강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그동안 무역 제조 강국 추구했는데 지금 기술 강국을 추구하다가 미국한테 당하고 있죠. 그 다음이 금융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술 강국 문제만 해결되면은 또 이제 금융 강국을 추구하면서 또 미중 충돌이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 힘든 상황이 됐고 예. 없는 분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상황이 좀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대로 뭐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면 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바이든 측면에 그 경제학자가 MMT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거든요. MMT가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MMT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그동안 그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 풀었더니 자산가격이 올라가지고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MMT는 한마디로 중앙은행에 돈 찍어놔가지고 그걸 정부가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의 최종 대부자가 중앙은행인 것처럼 그 다음에 고용의 최종 대부자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게 MMT 본질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돈 찍어가지고 정부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든지 뭐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하든지 R&D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시중에 전반적으로 많이 풀리지 않고 자산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줄어들죠. 네. 저는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은 그런 사람들 주장이 많이 먹혀들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 같은 게 또 열리겠네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시도들이 막 일어나고. 예.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어쨌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는 어떤 자료인가요? 이거는 제가 참고로 네.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관론, 비관론 주장하고 있는데 뭐 삼천 간다는 분도 계시고. 예,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 예, 제가 낙관론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 제가 그동안 그 주가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부터는 IMF 경제위기 이후로 뭐 구조조정 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그랬어요. 낙관론자, 대표적인 낙관론자였죠. 지금은 비관론자에. 그래서 2007년부터 제가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계속 비관론적 전망을 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또 제가 낙관론자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2004년부터 제가 그 뒤로는 계속 낙관론자였고 2007년부터는 비관론자였는데 지금 시기부터는 낙관론자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근거는요?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큰 흐름 보면요. 80년대 말에 3조 원으로 큰 상승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은행 부실해졌다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했죠. 500, 1000에서요. 예, 그리고 IMF 경제위기 구조조정했다고 한 단계 올랐고요. 그리고 계속 조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큰 흐름 보면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합니다. 3차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 가계 주식 비중이 지금 18번 3%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은 예, 내년은 경기 확장 국면이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일부가 주장한 것처럼 주가를 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예, 그런 시각도 서서히 갖춰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네. 저는 지금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시기가 좀 확증해주는 어떤 상황들 혹은 뭐라 그럴까요? 징표들 이런 게 있을까요? 징표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제가 여기 장기 주가 추세를 그려놨거든요. 이 추세는 그 H 필터라고 장기 추세를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추세가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아, 추세선이. 네.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뭐 단기 상승일 수도 있어요. 몇 년 상승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추세가 한번 전환되면은 그래도 상당 기간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아. 근데 이 추세선, 장기 추세선이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요. 근데 제가 뭐 그동안 그 조정이라고 봤던 거는 이 추세선이 상승하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 추세선에서 이 주가가 너무 벗어났거든요, 2로. 네. 2로 한 10% 벗어나면 또 밑으로도 가요. 예, 이 추세선에 접근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단기 조정이 있지만은 이 추세선이 상승한 걸 보니까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은 고민할 시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게 3차 상승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주도주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게 섹터가 어디 쪽이 될까요? 예, 저는 그냥 외국인이 매수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 예, 예. 그래서 계속 그 한유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예,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거를 잘 지켜봐야겠군요. 아마 외국인이 사는 것은 대표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업종 대표 1등주들이 아마 그런 종목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K자 해방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도 주식시장도 저는 K자로 계속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세계 경제 흐름, 그 다음에 환율과 관련된 문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2021년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잘 주의 깊게 예, 살펴봐야 될 지금 중요한 시점.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이게 아마 어쨌든 미국 대선 이후 예.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 기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한두 달 조금 지켜보시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올 12월 뭐 내년 가면서 저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현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보면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